인연이 밤새 이것밖에 못 잤어? 새벽빛도 채 들지 않은 마당이었습니다.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돛돌 위에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15, 이름은 연희. 소녀의 두 손은 밤새 물레를 돌린 탓에 갈라지고 터져 손가락 끝마다 핏기가 배어 있었지요. 계모가 내던진 배 뭉치가 소녀의 얼굴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짠 배였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그 배를 발끝으로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이만큼 짜놓고 밥을 달라고? 밥이 아까운 줄을 몰라.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계모 뒤에서 채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채란은 계모가 데려온 친딸이었습니다. 연희보다 한 살 위 16이었으나 손에 물 한 번 묻힌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채란이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건 쓸 데도 없는 배예요. 우리 고르지도 않은걸요. 그 말에 계모의 눈이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희가 밤새 돌린 물레, 밤새 세운 날실, 밤새 엮은 시실. 그 모든 시간이 채란의 말 한마디에 지워졌습니다. 계모가 연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당 한쪽, 아직 서리가 녹지 않은 우물가로 끌고 갔지요. 밥 먹을 자격이 없으니 마당부터 쓸어. 물도 길어. 장작도 패. 그것도 못하면 오늘은 점심도 없는 줄 알아. 연희의 무릎이 차가운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조차 신기 전에 끌려 나온 것이었지요. 서리 내린 마당의 냉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왔으나 연희는 이를 악물고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따뜻한 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채란이 안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따끈한 아침상을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물을 들이키는 소리, 간간히 터지는 웃음소리. 연희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고픈 것은 배만이 아니었지요. 이 집에서 연희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식구도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일하는 손이었고 아침에는 마당을 쓰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딸이 맨발로 서리 위에 서 있는데도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소녀의 어머니, 일찍 세상을 뜬 그 여인이 연희에게 남긴 것은 과연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자리에 행복이 오길 남인 PD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해 여름부터 어머니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고 이내 열이 되었으며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에는 죽 한 술도 삼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어린 연희는 어머니 곁에 붙어 앉아 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연희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들판에 나가면 어떤 풀을 꺾어야 하는지, 어떤 뿌리를 말려야 하는지, 어떤 잎은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지. 8살 아이에게는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으나 어머니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연희의 손을 잡은 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은 또렷이 남았습니다. 들에 나가면 어미가 알려준 풀을 잊지 마라. 그날 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마당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낡은 삼배 보자기 안에는 마른 풀잎 몇 줄기와 뿌리 조각 서너 개, 그리고 가느다란 먹글씨로 빼곡히 적힌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글을 다 읽을 나이가 아니었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냄새가 배어 있었으므로 연희는 그것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뒤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원래 몸이 튼튼한 편이 아니었는데 상을 치른 뒤로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지요. 기침이 잦아졌고 안색은 누렇게 떠올랐으며 바깥 출입도 부쩍 줄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하나둘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반듯하게 돌아가던 부엌과 안채가 어수선해지고 마을에서는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안주인 없이 어찌 살림이 서겠느냐, 아이도 있는데 후처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 수군거림이 현실이 된 것은 그로부터 이태 뒤 연희 나이 10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계모는 성이 윤씨였습니다. 나이 31살, 본래 읍내 장사치의 딸로 한번 시집을 갔다가 남편을 잃고 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반듯하고 말솜씨가 야무졌으며 무엇보다 살림을 쥐는 손이 빨랐습니다. 윤 씨에게는 11살 된 딸 채란이 있었지요. 윤 씨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 채란은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때 처음으로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석 달은 조용했습니다. 윤 씨는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챙겼고 채란도 연희와 큰 마찰 없이 지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후처가 들어온 뒤 집안이 안정을 되찾은 모양이었지요. 그러나 가을이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가 부엌 열쇠를 쥐었습니다. 쌀동 열쇠, 장동 열쇠, 창거리 광 열쇠까지 모두 자기 치마끈에 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새 아내가 살림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긴 모양이었지요. 그런데 그 열쇠가 윤 씨의 손에 들어간 뒤부터 연희의 밥그릇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이 빠졌습니다. 채란 앞에는 맑은 된장국이, 연희 앞에는 빈자리만 놓였습니다. 연희가 아무 말 않고 맨밥을 먹자 며칠 뒤에는 반찬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밥풀의 양이 줄었습니다. 반 공기가 되고 다시 그 반이 되었지요. 연희가 더 달라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밥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을 함께 받을 때는 윤 씨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울 때였지요. 아버지가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연희에게는 아예 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지. 놀고 앉아서 밥이 나오는 줄 아느냐? 10살짜리 아이에게 윤 씨가 시킨 일은 이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나르는 것. 연희가 그 일을 마치면 윤 씨는 다시 빨래를 시켰고 빨래가 끝나면 부엌 바닥을 닦으라 했으며 바닥을 닦고 나면 뒷간까지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일이 끝나야 밥을 주겠다는 말이었으나 일은 끝이 없었지요.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것을 붙였고 해가 저물면 이제 늦었으니 저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채란은 무엇을 했을까요? 채란은 안방에서 어머니가 차려준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밤과 곶감이 놓인 작은 상을 앞에 두고 누워 바느질을 흉내내다 곧 집어치우곤 했지요. 연희가 마당에서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면 채란은 방문 틈으로 그것을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한 번은 연희가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오다 문턱에 발이 걸려 물을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물도 제대로 못 나르는 게 사람이에요? 윤 씨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보고 물동이를 들어 연희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빈 물동이었으나 10살짜리 아이의 등에는 충분히 아팠지요. 연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바닥에 엎드려 쏟은 물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등이 욱신거렸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는 이 일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못 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해가 갈수록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기침은 더 잦아졌고 한 번 자리에 누우면 반나절은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윤 씨가 약을 다려 올리면 고맙다는 말을 했고 윤 씨가 살림을 도맡으니 편하다는 말을 했으며 윤 씨가 연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살림을 가르치는 것이려니 넘기는 눈치였지요. 아버지에게 윤 씨는 아내이자 간병인이었고 이 집의 유일한 살림꾼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딸의 편을 들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연희가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에 물을 떠다 드리려 한 것이었지요. 연희가 물사발을 내밀자 아버지는 딸의 손을 보았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10살짜리의 손을. 아버지의 눈에 무언가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윤 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가 여기 왜 들어와 있어? 어른이 편찮으신데 시끄럽게. 윤 씨는 아가씨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정은 한 톨도 실려 있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물사발을 받으려다 멈칫했고 윤 씨가 연희의 어깨를 잡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을 뿐이었지요. 연희는 방문 앞에서 돌아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러움을 삼키는데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이었지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11살이 되자 연희에게는 길쌈이 더해졌습니다. 12살이 되자 새벽일이 당연해졌습니다. 13시 되자 부엌일까지 도맡게 되었고 14시 되자 집안에서 연희가 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떼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배를 짜고 해가 지면 뒷간을 치우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길쌈을 했습니다. 연희의 하루에는 앉아서 숨을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채라는 어떠했을까요? 채라는 해가 바뀔수록 살이 올랐습니다. 안방에서 간식을 먹고 늦잠을 자고 가끔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 돌아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힐 일도 무릎이 다를 일도 없었지요. 윤 씨는 채란에게 비단 저고리를 해 입혔고 머리에는 댕기를 달아주었으며 살림은 손끝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좋은데 시집 보내려면 고운 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윤 씨의 말이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두 소녀의 삶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구박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로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보는 자리에서 윤 씨는 연희에게도 밥을 챙겨주는 신용을 했고 채란에게도 언니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면 모든 것이 거짓이 되었으나 아버지는 그것을 확인할 힘이 없었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자리에 눕는 시간이 길어졌고 바깥은커녕 안방 밖으로 나오는 일조차 드물어졌기 때문이었지요. 연희가 14시 되던 해겨울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연희는 새벽부터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손이 너무 얼어 도끼 자루를 놓쳐버렸습니다. 도끼가 떨어지며 장작개비가 튀었고 그 장작개비가 마침 마당을 지나던 채란의 치맛자락에 스쳤지요. 흙 한 점이 묻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채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 했다니.
흙 한 점이 치마에 묻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부엌에서 뛰쳐나와 연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우물가로 끌고 가 물을 퍼서 연희의 머리 위로 쏟았지요. 한겨울이었습니다. 물이 머리를 타고 등을 적셨고 연희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오늘은 저녁까지 밖에 서 있어. 한 발자국이라도 안에 들어오면 그날로 이 집에서 쫓아낸다. 연희는 젖은 몸으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어둠이 내려도 아무도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라는 방 안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고 윤 씨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면서 마당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연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이 집이, 어머니의 흔적이 남은 이 집이 비참하더라도 연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지요. 밤이 깊어서야 아버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까? 딸이 지금 마당에서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연희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삼배 보자기, 그 안에 마른 풀잎과 종이. 7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젖은 손으로 보자기를 펴다가 연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는 읽지 못했던 먹글씨가 이제는 어렴풋이 읽혔지요. 풀 이름이었습니다. 캐는 시기와 말리는 법, 쓰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귀에 대고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연희는 보자기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차가운 마당 위에서 몸은 얼고 있었으나 가슴속 한 자리만은 어머니의 온기로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연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연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이미 아버지의 기력이 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윤 씨가 요즘 들어 부쩍 읍내를 드나들며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몰랐고 연희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윤 씨가 읍내에서 만나고 온 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꾸미고 있었는지 그 답이 밝혀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지요. 이 집에서 연희의 자리가 지금보다 더 좁아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오면 연희에게 남는 것은 어머니의 보자기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봄 아버지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 내내 자리에 누웠던 아버지는 봄이 와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마르고 얼굴이 뼈만 남았으며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서 거친 소리가 났지요. 윤 씨는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정성을 다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약탕기를 올리고 미음을 떠서 입에 대드리고 이불을 여미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어느 누가 나무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잠이 들면 윤 씨의 얼굴에서 근심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샘속이 눈 위로 올라왔지요. 연희도 아버지 곁에 가고 싶었습니다. 물이라도 떠다 드리고 이마라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연희를 아버지 방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자 곁에 사람이 드나들면 기운이 흐트러진다. 내가 갈 때는 부엌이지 안방이 아니야. 연희는 부엌에서 아버지의 약을 다렸습니다. 불을 떼고 약탕기를 올리고 김이 오르면 정성스레 거르는 일은 연희의 몫이었지요. 그러나 약을 들고 안방으로 가는 것은 윤 씨였습니다. 연희가 다린 약을 윤 씨가 받아가면서 하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가져갈 테니 너는 빨래나 해. 연희는 빈 약탕기를 씻으며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하루하루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연희는 알고 있었지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윤 씨가 읍내를 드나드는 횟수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던 것이 어느 순간 매일이 되었지요. 아버지가 깊이 잠든 틈을 골라 나갔다가 해가 기울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품속에 무언가를 안고 있는 듯 했으나 안방에 들어가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윤 씨가 나간 사이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부엌을 치우고 물을 깃는 동안 윤 씨가 어디를 가는지 살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한 번은 연희가 장작을 지고 뒷마당을 돌아오다 윤 씨가 사랑채 툇마루에서 낯선 사내와 무언가를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붓과 먹이 들려 있었고 윤 씨 앞에는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지요. 연희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씨가 종이 위에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사내가 붓을 들어 무언가를 고쳐 쓰는 것, 그 위로 먹물이 번지는 것만 어렴풋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연희가 발을 멈춘 것은 찰나였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돌렸고 연희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 윤 씨의 눈이 날카롭게 좁아졌습니다. 거기서 뭘 보고 서 있어? 장작 놓을 때가 여기냐?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등 뒤로 윤 씨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시선이었지요.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있던 사내는 연희가 지나간 뒤 윤 씨에게 무언가를 물었고 윤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처 딸이야. 그 한마디에 사내가 다시 붓을 들었고 연희는 그날 저녁까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의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안방에서 심한 기침 소리가 터졌습니다. 윤 씨가 방 안에 있었으나 잠이 깊었는지 움직이는 기척이 없었지요. 부엌에서 새벽 불을 떼고 있던 연희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침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무언가가 쏟아지는 소리. 연희는 불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버지가 이불 위에 엎드린 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자락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연희는 뛰어가 아버지의 등을 짚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얼마나 얇아져 있었는지 갈빗대가 손바닥 아래로 그대로 잡혔습니다. 아버지, 연희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이 흐린 눈이 연희를 찾았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연희의 손을 더듬었고 연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찼으나 소리를 내면 윤 씨가 깰 것이기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연희야, 아비가. 그 뒤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물기가 흘렀고 잡았던 손의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바로 그때 윤 씨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희가 아버지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윤 씨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밤중에 안방까지 기어들어와? 병자 곁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윤 씨가 연희의 팔을 잡아 일으켜 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으나 기침만 터져 나왔지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연희는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 씨가 이불을 여미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기침이 점점 작아지는 소리. 연희는 문 앞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문 뒤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사흘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연희는 아버지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윤 씨가 방을 지키고 있었고 채란이 안방 앞을 막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연희가 소식을 들은 것은 아버지가 숨을 거둔 뒤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불을 떼고 있던 연희에게 채란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너 상복 꺼내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채란의 목소리에 슬픔은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달려간 연희가 본 것은 이미 수습이 끝난 아버지의 모습이었지요. 이불이 반듯하게 덮여 있었고 윤 씨는 머리를 풀고 앉아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곡소리가 어찌나 크고 구슬펐는지 마당 밖까지 울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두들 윤 씨의 곡소리에 혀를 내둘렀지요. 후처가 저리 슬퍼하는 것을 보면 부부정이 깊었나 보다 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연희는 아버지 머리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이불 위를 짚었으나 윤 씨가 연희의 손목을 탁 쳤습니다. 손 치워. 상을 치르는데 순서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윤 씨는 연희를 아버지 곁에서 밀어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마당으로 밀려나왔지요. 마당에서 연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윤 씨에게 또 꾸중을 들을 것이기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만 떨었습니다. 아무도 연희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오래 살아온 복내라는 할멈이었습니다. 60을 넘긴 노파로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했으나 마을 안의 일이라면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복내 할멈은 문상을 왔다가 마당 한쪽에서 입을 틀어막고 우는 연희를 보았습니다. 할멈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연희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자 할멈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지요. 울어도 된다. 아비 잃은 자식이 우는 건 당연한 거야. 그 한마디에 연희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또 죽여도 멈출 수 없는 울음이었지요. 복내 할멈은 연희가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눈물을 닦을 무렵 할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어미를 내가 알았다. 좋은 사람이었지.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멈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희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느린 걸음으로 마당을 빠져나갔지요. 연희는 할멈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끔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 이 마을에 아직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연희의 가슴에는 무언가가 다시 불을 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길 겨를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윤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동안 아버지 앞에서만 숨기고 있던 것이 거침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장례를 치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연희를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채란이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고 윤 씨의 앞에는 종이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지요. 사랑채 툇마루에서 낯선 사내와 함께 펼쳐놓았던 바로 그 종이들이었습니다.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들어. 이 집 논밭과 재산은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내 아비가 생전에 정리해 둔 것이야. 연희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정리해 두었다니. 아버지는 병석에서 붓을 잡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문서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연희는 입을 열려 했으나 윤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 몫은 없어. 전처소생이라고 재산을 나눠준다는 법은 없으니까. 다만 내가 갈 곳이 없으니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마. 자비라는 말이 연희의 귀에 박혔습니다. 윤 씨가 말한 자비란 이것이었지요. 마을 뒤편 산자락에 자투리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이 많고 기울어져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밭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나오는 것이 거의 없다 하여 오래 묵혀둔 곳이었지요. 윤 씨는 그 밭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네 먹을 것은 네가 알아서 해. 이 집에서 네 밥까지 챙겨줄 여유는 없다. 채란이 어머니 뒤에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보탰지요. 어머니, 그래도 저 밭이면 감지덕지 아니에요? 빈손으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연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이 논밭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 집에서 나고 자란 것은 연희였지 윤 씨와 채란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전처의 딸에게 돌멩이 밭 하나를 던져주고 그것을 자비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 문서가 가짜라고, 아버지가 저런 문서를 남겼을 리가 없다고. 그러나 연희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은 알았으나 문서의 진위를 따질 힘도, 관가에 호소할 방법도, 자기 편이 되어줄 어른도 없었지요. 15살 소녀가 계모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떨면서도 입술을 깨물면서도 결국 고개를 숙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그날 오후 연희는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어머니의 삼배 보자기, 그리고 부엌에서 몰래 챙긴 보리쌀 한 줌. 그것이 연희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연희의 등 뒤로 채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꼭 닫고 나가. 15해를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있던 집,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던 집. 연희는 대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 저편 안방의 문이 닫혀 있었지요. 그 안에는 이제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등 뒤로 돌아보지 않으려 했으나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산자락 밭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밭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땅이었지요. 돌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고 자풀이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으며 한쪽은 비탈이 져서 비가 오면 흙이 쓸려내릴 것이 뻔했습니다. 움막도 없었고 물도 가까이 없었으며 지붕될 것이라곤 밭 가장자리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밭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자풀이 흔들렸고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갔지요.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하자 연희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어머니의 삼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마른 풀잎 냄새가 코끝에 닿았지요. 연희는 그 냄새를 맡으며 먹글씨가 적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캐는 시기, 말리는 법, 다리는 법. 그리고 어머니가 적은 글씨 끝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으나 연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었지요. 이 풀들은 사람을 살리는 풀이니라.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마른 풀잎 몇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비방이었지요.
연희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느티나무 등걸에 기대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첫밤은 그렇게 나무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밭을 둘러보며 생각했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 비가 오면 몸을 누일 데가 없고 밤이슬을 맞으며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밭 가장자리에 굴러다니는 돌부터 골랐습니다. 납작하고 큰 돌을 추려 느티나무 옆에 한 줄로 쌓았지요. 그것이 벽의 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자락을 오르내리며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팔뚝만 한 가지, 손가락만 한 가지, 가리지 않고 꺾어 날랐지요. 굵은 가지 넷을 돌 사이에 세워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가느다란 가지를 엇갈려 얹어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지붕은 자풀을 뜯어 두텁게 덮었지요. 풀만으로는 빗물이 셀 것이 뻔했으므로 비탈에서 넓은 나뭇잎을 모아 풀 위에 겹겹이 얹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누울 만한 크기였습니다. 서면 머리가 닿았고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지요. 그래도 이슬과 빗줄기를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연희는 움막 안에 마른 풀을 깔고 보따리를 한쪽 구석에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보자기는 비가 닿지 않는 가장 안쪽에 두었지요. 볼품없는 움막이었으나 연희가 두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밭 주변의 산자락에 어떤 풀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 풀들이 어머니의 종이에 적힌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윤 씨가 연희를 하필 우밭으로 보낸 것이 정녕 아무 뜻없는 일이었는지, 그 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요. 다만 한 가지, 마을 어귀에서 복내 할멈이 산자락 쪽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린 말이 있었습니다. 저 밭 위로 올라가면 옛날에 그 댁 어미가 자주 가던 데가 있었는데, 할멈은 그 말을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이었지요. 밭에서의 첫밤은 길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밤을 새운 연희는 동이 트자마자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났지요. 자풀 사이로 돌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밭 한쪽 비탈에는 빗물에 쓸려내린 흙이 꼴을 파고 있었으며 밭머리에는 무너진 돌잠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없었으나 밭을 일구었던 흔적은 아주 오래전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연희는 보따리에서 보리쌀 한 줌을 꺼냈습니다. 물이 없어 그대로 씹었습니다. 딱딱한 보리알이 이 사이에서 부서지며 퍼석한 맛이 났지요. 한 줌이 전부였으므로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다시 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먹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밭에서 돌을 골랐습니다. 맨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큰 돌은 밭 가장자리로 굴리고 작은 돌은 주워 모아 무너진 돌담 자리에 쌓았지요. 손바닥이 까지고 손톱 밑에 흙이 끼었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밭에서 무언가를 길러내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물을 찾아 밭 위쪽 산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비탈을 따라 한참을 오르자 작은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손바닥만 한 샘이었지요. 연희는 그 물을 손으로 떠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어딘가에서 길어오던 물맛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샘 주변으로 눈을 돌린 연희의 발이 멈추었지요. 바위 옆에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자란 자풀이 아니었습니다. 잎이 넓고 줄기에 잔털이 나 있으며 뿌리 쪽에서 특유의 냄새가 올라오는 풀. 연희는 그 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자기 안에 마른 채로 접혀 있던 바로 그 풀잎이었지요.
연희는 품에서 삼배 보자기를 꺼내 종이를 펼쳤습니다. 먹글씨로 적힌 풀 이름 옆에 그려진 작은 그림과 눈앞의 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입모양이 같았고 줄기의 생김이 같았으며 냄새까지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샘 주변을 더 둘러보자 종이에 적힌 다른 풀도 보였지요. 바위 그늘에 붙어 자라는 것, 물가 축축한 흙에서 올라온 것, 나무 그루터기 옆에 엉켜 있는 것. 어머니의 종이에는 풀마다 캐는 때가 달랐고 말리는 법이 달랐으며 쓰는 법이 달랐습니다. 연희는 아직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 산자락 전체에 살아있는 풀들과 함께 읽어야 하는 비방이었다는 것을. 연희는 그날부터 바들과 함께 산자락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풀을 하나씩 찾아내고 어머니가 적어둔 대로 캐고 말리고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어릴 적 어머니가 귀에 대고 들려주던 말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이 뿌리는 그늘에서 사흘을 말려야 한다. 이 잎은 물에 담갔다가 볕에 하루만 놓아야 한다. 이것과 저것을 함께 다리면 안 된다. 8살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말들이 7해를 버텨온 15의 귀에는 비로소 닿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밭에서의 삶이 평온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연희를 내쫓고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보름에 한 번, 때로는 열흘에 한 번씩 마을 아이를 시켜 연희를 불러들였지요. 집에 일이 있으니 와서 거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마을로 내려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밀린 빨래더미, 뒷간 청소, 장작 패기, 그리고 채란의 시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윤 씨가 연희를 부른 날 채란이 방에서 나오더니 연희 앞에 신발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비단으로 된 꽃신이었습니다. 채란이 신던 것이었지요. 더러워졌으니까 빨아놔. 연희가 꽃신을 받아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지요. 비단이라 함부로 주무를 수 없었기에 손가락 끝으로 한 올 한 올 살피며 때를 빼야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빨고 있는데 채란이 우물가로 걸어왔습니다. 연희가 빨아놓은 꽃신을 들어 올려보더니 코를 찡그렸지요. 아직도 더러운데? 다시 빨아. 연희는 다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1번, 2번, 3번. 빨 때마다 채란은 고개를 저었고 4번째 빨았을 때 채란이 한 짓은 이것이었습니다. 빨아놓은 꽃신을 집어들어 마당 흙바닥에 내던진 것이었지요. 비단에 흙이 묻었고 물기가 번지며 얼룩이 졌습니다. 어머, 또 더러워졌네. 다시 빨아. 채란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흙 묻은 꽃신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다시 우물가에 앉아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찬물에 손가락이 곱았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채란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볕 좋은 돛돌에 앉아 곶감을 까먹고 있었지요. 그때 부엌에서 윤 씨가 나왔습니다. 연희가 우물가에서 꽃신을 빨고 있는 것을 보더니 혀를 차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빨래 하나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저거 끝나면 뒷간도 치워야 하는데.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날이 아니더라도 연희가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채란은 무언가를 시켰습니다. 빨래를 시키고 방 청소를 시키고 신발을 닦게 하고 물을 나르게 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마당에 세워두기도 했지요. 채란이 방 안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연희는 마당에 서서 채란이 부를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윤 씨에게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한 번은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채란이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채란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연희를 불렀지요. 연희가 방에 들어서자 채란이 말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나한테 물었어. 내가 진짜 이 집 딸이냐고.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종년이라고 했지. 채란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연희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채란은 그것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잖아. 밥도 여기서 못 먹고 방도 없고 밭에서 혼자 자는 게 종이지 뭐야. 연희는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들끓었으나 입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연희의 말은 아무 힘이 없었지요. 말을 하면 윤 씨에게 건방지다고 맞을 것이었고 대들면 밥마저 빼앗기고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돌아서서 방을 나왔습니다. 뒷마당까지 걸어간 뒤에야 벽에 이마를 대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연희의 밭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다진 자리에 잡곡의 싹이 올라왔고 밭 가장자리에는 연희가 산자락에서 옮겨 심은 약초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종이에 적힌 대로 물이 잘 빠지는 곳에는 한 종류를, 그늘진 곳에는 다른 종류를 심었습니다. 약초들은 생각보다 잘 자랐습니다. 이 산자락의 흙과 물이 약초에 맞았던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비방이 그만큼 정확했던 것인지 연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은 분명히 느꼈지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복내 할멈이 산자락으로 올라온 것은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비탈을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연희가 밭에서 풀을 메고 있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지요. 할멈이 밭 가장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까지 어찌? 보고 싶어서 왔다. 내가 아니라 이 밭이. 할멈은 밭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이랑을 낸 자리, 가장자리에 줄지어 심어진 약초, 느티나무 아래 말리고 있는 풀잎. 할멈의 눈이 약초에서 멈추었지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할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심은 게냐?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멈이 허리를 굽혀 약초 한 포기에 손을 대었습니다. 잎을 만지고 줄기를 살피고 뿌리 쪽 흙 냄새를 맡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내 어미가 가르쳐 준 거지. 물음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연희는 대답 대신 품에서 삼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쳐 할멈 앞에 내밀었지요. 할멈은 먹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을 읽는 것인지 글씨체를 보는 것인지 할멈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 글씨 틀림없구나. 할멈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연희에게 돌려주며 한마디만 보탰지요. 이것을 내가 품고 있었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아직은. 연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할멈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것처럼 보였지요. 한참 뒤에 할멈이 입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은 짧은 말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말해주마. 지금은 아직 이르다. 그 말은 연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할멈. 아직 이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연희는 할멈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할멈이 말하지 않으려는 것을 억지로 물을 수는 없었지요.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산자락을 내려갔고 연희는 밭에 남아 약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장날에서부터 퍼진 소문이었지요. 이웃 고을에서 이상한 열병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쓰러졌는데 보름 사이에 수십 명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끊이지 않으며 몸에 힘이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이라 했지요. 약을 써도 차도가 없고 의원도 고개를 젓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아직은 이웃 고을 이야기이니 우리와는 먼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장날이 한 번 더 지나자 소문의 결이 달라졌지요. 이웃 고을에서 장사치들이 오가며 병을 옮기고 있다는 말이 나왔고 우리 고을에서도 몸이 좋지 않다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그 소문을 듣고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지요. 채란의 혼처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읍내에서 제법 이름이 있는 집안의 아들과 자리를 보겠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고 윤 씨는 그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채란을 단장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비단 치마를 새로 짓고 은비녀를 장만하고 살림 잘하는 규수라는 평판을 마을에 퍼뜨렸지요. 그 평판이라는 것이 웃음이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채란은 밥을 지을 줄 몰랐고 빨래를 해본 적이 없었으며 바느질은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도 서툴렀지요. 윤 씨가 채란에게 시킨 살림이란 것은 전부 연희가 해놓은 것 위에 채란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빨아놓은 빨래를 채란이 널고 연희가 다듬어 놓은 곡식을 채란이 부엌에 올리고 연희가 닦아 놓은 방을 채란이 치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식이었지요. 그래서 윤 씨는 연희를 또 불러들였습니다. 혼사 준비를 앞두고 연희를 매일 불러다 일을 시켰지요. 연희가 밭에서 내려와 집에 들어서면 윤 씨는 할 일 목록을 늘어놓았습니다. 방마다 걸레질을 하고 마루를 닦고 뒷마당 울타리를 고치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부엌 아궁이를 새로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하루 종일 일해도 끝이 나지 않았고 해가 저물면 윤 씨는 말했습니다. 오늘 것도 다 못했으니 내일 다시 와. 연희는 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밭에 심어놓은 약초에 물을 주지 못하는 날이 사흘, 나흘로 늘어났지요. 연희의 마음이 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풀들이 말라가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윤 씨는 놓아주지 않았고 채란은 연희가 일하는 틈틈이 와서 말을 얹었습니다. 야, 저기 거미줄 있어. 못 봤어? 마루 여기 얼룩 안 지워졌는데? 어머니, 이 일을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은데요. 채란의 말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윤 씨가 연희를 다그쳤고 연희는 이미 닦은 곳을 다시 닦고 이미 쓴 곳을 다시 쓸어야 했습니다. 끝이 없는 일이었지요. 아니, 끝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연희가 뒷마당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을 때 채란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돌아보지 못했지요. 채란이 연희의 등 뒤에 서서 연희가 허리춤에 묶어둔 보자기를 잡아당겼습니다. 삼배 보자기였습니다. 연희가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던 어머니의 보자기를 채란이 잡아채는 바람에 매듭이 풀리며 보자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른 풀잎 몇 줄기가 흙 위로 흩어졌지요.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거? 지저분하게 풀 같은 걸 달고 다녀? 채란이 발끝으로 보자기를 뒤집었습니다.
종이가 드러났지요. 먹글씨가 적힌 종이. 채란은 그것을 집어들어 펼쳤습니다. 연희의 입에서 소리가 터질 뻔했으나 채란이 종이를 높이 들어 올렸기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네. 뭔데 이게? 채란은 글을 읽을 줄은 알았으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이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풀 이름? 이런 걸 왜 가지고 다녀? 버려. 채란이 종이를 구기려 하는 순간 연희가 달려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희가 채란의 손을 잡았지요. 아니, 붙잡았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연희의 손에 힘이 들어가 채란의 손목이 붉어졌습니다. 채란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손 못 놔. 연희는 놓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뺏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지요. 이것마저 빼앗기면 연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채란의 손에서 종이를 빼내려는 순간 부엌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내 딸한테 손을 대. 윤 씨의 손바닥이 연희의 뺨을 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지요. 두 번, 세 번. 연희의 뺨이 빨갛게 부풀었고 입안이 철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몸을 웅크렸지요. 미친년이 내 딸을 때려? 오늘로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내일부터 부르지 않을 테니 내 꼴 보기도 싫다. 윤 씨의 말이 끝나기 전에 연희는 보자기와 풀잎을 주워 담고 일어섰습니다. 뺨이 불에 데인 듯 아팠으나 가슴에 안은 종이가 무사한 것이 먼저였지요.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채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이 미쳤나 봐. 풀 때문에. 연희는 산자락으로 올라가면서 구겨진 종이를 폈습니다.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먹글씨가 조금 번졌으나 읽을 수는 있었지요. 연희는 그 종이를 다시 삼배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자기 매듭을 2번 묶었습니다. 밭에 도착했을 때 연희는 제일 먼저 약초를 살폈습니다. 나흘을 비운 사이 잎이 시들해진 것도 있었으나 뿌리가 살아있었지요. 연희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 한 포기 한 포기에 물을 주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라도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풀들마저 죽으면 어머니가 남긴 것이 정말로 종이 한 장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지요. 달빛 아래서 약초에 물을 주는 연희의 뺨에는 아직 윤 씨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안의 철맛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에 풀 한 포기를 더 살리는 것이 나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이웃 고을에서 번지던 열병이 드디어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장날에 읍내를 다녀온 사내 하나가 열을 앓기 시작했고 그 집 식구가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사흘 뒤에는 옆집으로, 또 사흘 뒤에는 그 옆집으로. 병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도 뚜렷한 처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약을 다려 먹여도 열이 내리지 않았고 기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요. 그리고 그 병이 윤 씨의 집 근처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산자락 밭에서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마다 마을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평소보다 적었지요. 아궁이에 불을 떼지 못하는 집이 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희는 품속의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적어둔 종이, 그 안에 적힌 풀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 이 풀들은 사람을 살리는 풀이니라. 그 말이 지금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열병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장날을 다녀온 사내 한 명에서 시작된 병은 닷새 만에 12집으로 퍼졌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기침이 그치지 않는 증세였지요. 처음에는 노인과 아이가 먼저 쓰러졌고 이내 젊은 사내와 부녀자에게까지 옮아갔습니다. 마을에서 멀쩡히 돌아다니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대문을 걸어 잠그는 집이 늘었지요. 우물가에 모여 수다를 떨던 아낙네들의 모습이 사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겼습니다. 의원이 한 번 더 왔으나 약을 지어놓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을 내리는 데 쓰는 약재가 이미 바닥났고 읍내 약방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했지요. 의원이 떠난 뒤 마을에는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연희는 산자락 밭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올라오는 기척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낮인데도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리고 사람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희는 품속의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종이에 적힌 풀 이름 중에 열을 내리는데 쓰는 것이 있었지요. 뿌리를 말려다리면 열이 가라앉고 기침이 잦아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풀은 밭 가장자리에 심어놓은 것 중에 있었고 산자락 샘 옆에도 자생하는 것을 연희가 이미 확인해 두었지요. 그러나 연희는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비방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어머니가 적어둔 대로 다리면 정말 효험이 있는 것인지 연희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배운 것은 8살 때까지였고 그 뒤로는 종이에 적힌 글씨를 더듬어가며 혼자 익힌 것이 전부였지요. 그때 산자락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내 할멈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걸음이 더 느렸지요. 숨이 차서 비탈 중간에 한번 멈추었다가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배어 있었고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다. 마을이 괜찮지 않아서 왔지. 할멈이 숨을 고르며 연희의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줄지어 자란 약초에 눈이 갔지요. 할멈이 연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풀로 열을 잡을 수 있느냐? 연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종이에는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써본 적은 없어요.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뜸을 들이다 그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을 꺼냈지요. 내 어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멈은 느티나무 아래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내 어미가 이 마을에 시집을 오기 전에 먼 고을의 큰 약방에서 일했다는 것을 아느냐? 약재를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어서 약방 주인이 며느리로 삼으려 했을 만큼이었지. 그 약방에서 배운 비방이 내 어미의 것이었고 그 비방이 바로 내가 품고 있는 종이에 적힌 것이다. 연희는 숨을 멈추고 할멈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약방 출신이라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 더 드러난 것이었지요. 내 어미가 이 마을에 와서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몰래 약을 다려주곤 했다. 나도 한번 알아누웠을 때 내 어미의 약을 먹고 일어난 적이 있어. 그때 그 약맛을 나는 아직 기억한다. 할멈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요. 옛사람을 떠올리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밭에 심어놓은 풀을 보고 알았다. 이 아이가 어미의 것을 잊고 있구나 하고. 할멈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거칠었으나 따뜻했지요. 마을이 위태롭다. 내 어미의 비방이 맞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연희는 할멈의 눈을 보았습니다. 할멈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연희는 밭 가장자리의 약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풀, 어머니가 남긴 글씨,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밤 연희는 어머니의 종이를 펼쳐놓고 밤새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뿌리를 씻고 잎을 떼어내고 종이에 적힌 대로 그늘에 반나절 말린 것과 볕에 하루 말린 것을 가려 놓았지요. 샘에서 물을 길어 솥 대신 큰 옹기에 불을 떼고 약초를 넣어 천천히 달였습니다. 밤새 불을 지키며 물이 줄면 다시 채우고 거품이 일면 걷어냈습니다. 어머니가 적어둔 대로 3번 끓이고 3번 식힌 뒤 맑은 물만 걸러냈지요. 코끝에 풀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다릴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새벽이 되어 연희는 약물을 옹기에 담아 산을 내려갔습니다. 복내 할멈이 가르쳐준 집부터 찾아갔지요. 열이 가장 심한 노인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소리가 들렸고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샌 사람의 피로가 가득했지요. 누구세요? 약을 가져왔어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연희를 보았습니다. 산자락에서 혼자 사는 소녀가 약을 들고 왔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안에서 노인의 기침이 거칠게 터지자 며느리는 더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연희가 내민 옹기의 약물을 받아 노인의 입에 대었지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며느리가 복내 할멈을 찾아왔지요. 할머니, 시아버님 열이 내렸어요. 할멈이 그 집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아직 기력이 없었으나 이마에 열이 빠져 있었고 기침도 한결 잦아들어 있었지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약이 들었어요. 저 아이가 가져온 약이. 소문은 하루 만에 퍼졌습니다. 산자락에서 혼자 사는 소녀가 약을 다려왔는데 효험이 있더라는 말이 집집마다 돌았지요. 연희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이었으나 나흘째부터는 5, 6으로 늘었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약초를 다리고 새벽마다 산을 내려가 약물을 나눠주었지요. 잠을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다듬고 다리고 나르는 것을 연희 혼자서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은 약초물에 물들어 검푸르게 변했고 눈 아래에는 그늘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멈추지 않았지요.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남긴 글씨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때마다 연희의 발걸음은 다시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윤 씨의 집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채란이 열병에 걸린 것이었지요. 채란은 며칠 전 마을 아래쪽에 잠깐 나갔다 온 뒤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고 다음 날은 열이 올랐으며 사흘째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읍내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은 약재가 없다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채란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거칠어져 갔지요. 윤 씨는 채란의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을 갈아주며 이를 갈았습니다. 혼사가 코앞이었습니다. 읍내의 그 지방과 다음 달 안에 자리를 보기로 약속해둔 터였지요. 채란이 이대로 알아누우면 혼사는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윤 씨에게 채란의 혼사는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재산을 읍내 유력 지방과 묶어 자기 기반을 굳히려는 셈속이 깔려 있었지요. 채란이 아프다는 소문이 돌면 혼처에서 발을 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윤 씨의 귀에 마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산자락에서 혼자 사는 소녀가 약을 다려 마을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소문.
그 소녀가 연이라는 소문. 윤 씨의 얼굴이 굳었지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돌밭으로 내쫓은 그 계집아이가 약을 다린다니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마을 여기저기서 연희의 약을 먹고 일어난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겹치자 윤 씨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윤 씨가 마을 아이를 시켜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는 밭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다가 그 말을 들었지요. 윤 씨가 부른다는 소리에 연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얼마 전 뺨을 맞고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던 그 사람이 다시 부른 것이었지요. 연희는 약초를 다듬던 손을 씻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란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아프다는 말 앞에서 연희는 발을 돌릴 수 없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윤 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희를 보는 윤 씨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다급했지요. 채란이가 앓고 있다. 내가 약을 다릴 줄 안다며. 연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채란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으나 연희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채란의 입술이 달싹거렸지요.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채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손이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웠지요. 연희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적어둔 처방 중에 열이 심할 때 쓰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뿌리 2종류와 잎 1종류를 같은 비율로 다리되 물을 적게 잡고 오래 고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지요. 약초를 가져와야 해요. 밭에 있어요.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가 일어서려는 순간 윤 씨가 한마디를 더했지요. 약을 다리면 누가 다린 건지 마을에 알릴 필요는 없겠지. 연희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윤 씨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약을 다리되 그 공은 연희의 것으로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채란을 살리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약이 연희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밖에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셈속이었습니다. 채란이 혼사를 앞두고 있었고 혼처에서 이 집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전처의 딸을 내쫓고 재산을 빼돌린 일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연희는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돌아서서 문을 나섰지요. 산자락으로 올라가는 연희의 등 뒤로 윤 씨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날아왔습니다. 들었지? 내가 다린 거라고 하면 안 돼.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이를 악물었지요. 밭에서 일하고 약초를 키우고 밤새 다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채란까지 살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마저 빼앗기라는 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으나 연희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채란이 아픈 것은 사실이었고 아픈 사람 앞에서 감정을 따질 겨를은 없었지요. 밭에 돌아온 연희는 약초를 캐고 다듬어 옹기에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불을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물을 적게 잡고 오래 고았지요. 어머니의 종이에 적힌 대로 3번 끓이고 3번 식히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새벽녘에 맑은 약물이 나왔고 연희는 그것을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채란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첫날은 차도가 보이지 않았지요. 연희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다렸고 이튿날 다시 내려와 먹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채란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에는 기침이 잦아들었고 닷새째에는 죽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윤 씨는 채란이 죽을 먹는 것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돌아가. 그것이 전부였지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닷새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산을 오르내리며 약을 달인 연희에게 돌아온 것은 됐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연희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채란이 방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력이 돌아온 탓인지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지요. 어머니, 마을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겨낸 거라고 하면 되죠? 윤 씨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원래 내가 건강한 아이니까 이겨낸 거지. 딴소리 나오면 안 돼. 연희는 대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지요. 어머니의 약으로, 연희의 손으로, 연희의 밤으로 살린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채란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약을 다려 나눠 주었다는 것을, 여러 집에서 연희의 약을 먹고 일어났다는 것을, 복내 할멈이 입을 막고 있었으나 약을 받아먹은 사람들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었지요. 산자락에서 소녀가 약을 다려 마을을 살리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마을을 넘어 읍내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닿았지요. 원님은 50대 초반의 문간이었습니다. 열병이 고을에 퍼진 이후 의원과 약방으로도 막지 못하는 병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참이었지요. 한 마을에서 소녀가 약을 다려 병자를 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원님은 아전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라 했습니다. 아전이 마을에 도착한 것은 채란이 일어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아전은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약을 다려준 사람이 누구냐고.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연희의 이름을 대었습니다. 산자락 밭에서 혼자 사는 소녀, 전처의 딸, 계모에게 쫓겨난 아이. 아전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아전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윤 씨의 집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고 아전은 이 집의 안주인에게도 이야기를 들어야 했지요. 윤 씨는 아전을 맞으며 웃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전이 묻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지요. 저희 딸 채란이가 병을 이겨낸 뒤로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린 것이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에게서 배운 살림 솜씨로. 아전이 윤 씨의 말을 잘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이름을 대던데요. 연이라는 아이라고 합니다만. 윤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으나 금방 웃음을 되찾았지요. 아, 연이요. 그 아이는 저희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인데 채란이가 시킨 대로 약을 나른 것뿐입니다. 아전은 고개를 갸웃했으나 더 캐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전이 떠난 뒤 윤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지요. 연희의 이름이 관가에까지 올라갔다는 것, 그것은 윤 씨에게 위험 신호였습니다. 연희의 존재가 커지면 이 집의 사정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지요. 전처의 딸을 내쫓은 일, 재산을 옮긴 일, 장부를 고친 일. 윤 씨는 채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채란은 몸을 일으켜 앉아 미음을 먹고 있었지요. 윤 씨가 채란의 앞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이 사람을 보냈다. 연희 이름이 올라갔어. 채란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직접 약을 다린 것으로 해야 한다. 원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나서야 해. 채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약을 다린 적이 없었지요. 약초가 뭔지도 어떻게 다듬는지도 물을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눈빛은 단호했고 채란은 어머니의 눈빛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원님이 직접 마을로 오고 있었지요. 아전에 보고를 받은 원님은 열병을 잡을 실마리가 이 마을에 있다 판단하고 몸소 나선 것이었습니다. 원님을 태운 가마가 마을 한가운데에 멈추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원님이 가마에서 내려 마을을 둘러보며 물었지요. 약을 다린 자가 누구냐? 나오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산자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윤 씨의 집 대문이 열렸지요. 윤 씨가 채란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채란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윤 씨는 그 뒤에서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이 아이가 약을 다려 마을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복례 할멈이 마을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할멈의 주름진 입이 꽉 다물렸습니다. 원님이 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내가 약을 다렸느냐? 무슨 약초를 썼으며 어떻게 다렸느냐? 채란의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지요. 윤 씨가 뒤에서 채란의 등을 살짝 밀었으나 채란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초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듬는 법도 다리는 법도 물의 양도 횟수도 몰랐지요. 원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답을 못하느냐? 바로 그때 마을 뒤편에서 복례 할멈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원님, 약을 다린 아이는 저 아이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할멈을 돌아보았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약을 다린 아이는 산자락 밭에 있습니다. 이름은 연희. 이 집의 전처 소생입니다. 윤 씨가 입을 열려 했으나 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원님이 아전에게 고개를 돌렸지요. 산자락에 있다는 아이를 데려오라. 아전이 산자락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지요. 윤 씨는 채란의 어깨를 붙잡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채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연희는 밭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다가 아전을 만났습니다. 원님이 부른다는 말에 연희의 손이 멈추었지요. 연희는 다듬던 약초를 내려놓고 품속의 삼배 보자기를 확인한 뒤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연희의 모습은 초라했지요. 약초 물에 물든 손, 흙이 묻은 치마, 볕에 그을린 얼굴. 채란의 단정한 차림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원님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지요. 원님이 연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약을 다린 아이냐? 연희가 고개를 들어 원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예. 원님의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무슨 약초를 썼으며 어떻게 다렸느냐? 연희는 품에서 삼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종이를 펼치려는 순간 윤 씨가 소리쳤지요. 원님, 저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저희 집에서 심부름을 하던 아이일 뿐입니다. 원님이 윤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그러면 댁의 딸이 직접 약초 이름을 대보시오. 하나라도 줬소. 윤 씨가 채란을 돌아보았습니다. 채란은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어떤 이름도 나오지 않았지요. 원님이 다시 연희를 보았습니다. 펼쳐보아라. 연희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먹글씨가 적힌 종이, 풀 이름과 캐는 법, 다리는 법이 빼곡히 적혀 있는 종이. 원님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원님의 눈에 무언가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글씨체를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들어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이 종이가 누구의 것이냐? 연희가 대답했지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입니다. 원님의 눈이 한 번 더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연희에게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일 관하로 오라. 이 약에 대해 더 물을 것이 있다. 원님이 가마에 오르기 전 윤씨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윤씨를 향한 시선에는 온기가 없었지요. 원님의 가마가 마을을 빠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채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채란이 인상을 찌푸렸지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연희는 마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연희에게 모여 있었으나 연희의 시선은 닫힌 대문을 향하고 있었지요. 저 안에서 윤씨가 무엇을 꾸밀지, 내일 관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연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복례 할멈이 연희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한마디를 했지요. 내일 관아에 갈 때 그 종이를 꼭 가져가거라. 그리고 내가 같이 가마. 할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듯 했지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요. 느티나무 아래에 누워 밤새 별을 올려다보다가 눈을 붙였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었지요. 오늘 관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원님이 무엇을 물을지, 윤씨가 또 어떤 말을 꾸밀지,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잠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샘에서 물을 떠 얼굴을 씻었습니다. 약초물에 물든 손을 아무리 문질러도 검푸른 빛이 빠지지 않았지요. 치마에 묻은 흙도 털어보았으나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가진 옷이라곤 그것뿐이었습니다. 연희는 품속의 삼배 보자기를 확인했습니다. 종이가 그 안에 있었지요. 구겨진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자기 매듭을 2번 묶고 허리춤 깊숙이 넣었습니다. 산을 내려오자 마을 어귀에서 복례 할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평소보다 일찍 나온 모양이었지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할멈의 얼굴에는 밤새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왔느냐? 예, 할머니. 가자. 할멈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읍내를 향해 걸었지요. 할멈의 걸음이 느렸으므로 연희가 보폭을 맞추었습니다. 길 위에서 할멈이 한번 멈추었습니다. 연희를 돌아보며 물었지요. 무섭느냐?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무섭지는 않아요. 다만 어머니 종이가 무사해야 할 텐데 그것만 걱정이에요. 할멈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읍내까지는 한 시진이 넘는 거리였으나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님이 이 일을 공개된 자리에서 다루겠다고 한 모양이었지요. 관아 마당에 자리가 깔려 있었고 아전들이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도 여럿 보였지요. 열병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연희의 얼굴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윤씨와 채란이 서 있었습니다. 윤씨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요. 얼굴에 불안이 비쳤으나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채란은 윤씨의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지요. 윤씨의 시선이 연희에게 닿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계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으나 연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어제 이 마을에서 약을 다려
병자를 살린 일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어 자리를 마련하였다. 원님이 먼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라 하였느냐? 앞으로 나오라. 연희가 마당 가운데로 나가 무릎을 꿇었지요. 흙 묻은 치마가 마당 위에 펼쳐졌고 약초 물에 물든 손이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어제 보여준 종이를 다시 내어라. 연희가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풀었습니다. 종이를 펼쳐 원님 앞에 올렸지요. 원님이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글씨 내용이 아니라 글씨체 자체를 살피는 눈이었지요.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이 내 어미라 하였느냐? 예. 내 어미의 성은 무엇이며 어디서 온 사람이더냐? 연희는 입을 열었으나 대답이 쉽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어릴 때 들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어머니의 성은 박씨입니다. 어디에서 오셨는지는 먼 고을에서 오셨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복내 할멈을 바라보았지요. 저 할멈이 같이 왔다고 하였는데 할 말이 있다 들었소. 나와 보시오. 복내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원님과 눈을 맞추려면 고개를 들어야 했지요. 할멈은 고개를 들어 원님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께 아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 박씨에 대한 일입니다. 마당이 더 조용해졌지요. 윤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씨는 보통 약방에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멈의 목소리가 마당을 채웠지요. 늙고 쉰 목소리였으나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씨는 본래 한양의 내의원에서 약재를 다루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내의원 약재를 관리하는 벼슬아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약초를 가려 쓰는 법과 처방을 익힌 사람이었지요. 연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내의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지요. 어머니가 약초에 박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것이 내의원과 이어진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할멈이 이야기를 이었지요. 박씨의 아비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집안이 기울었고 박씨는 먼 시골로 내려와 혼인을 했습니다. 이 마을 양반가의 아내가 된 것이지요. 박씨는 시골에서도 약초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산자락의 풀이 내의원에서 쓰던 약재와 같다는 것을 알고 몰래 캐어다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내가 알아누웠을 때 살린 것도 박씨였고 마을 아이가 열병을 앓을 때 약을 지어준 것도 박씨였습니다. 할멈의 눈가가 젖었지요. 옛사람을 떠올리는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씨가 세상을 뜨기 전 나를 불러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비방을 남겨두었으니 때가 되면 알려달라고. 아이가 너무 어리니 아직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나는 7년을 기다렸습니다. 할멈이 연희를 돌아보았지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볼을 타고 턱을 지나 치마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이 아이가 밭에서 약초를 키우는 것을 보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미의 비방을 혼자 더듬어 되살린 것입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과 어릴 적 기억만으로 이 아이가 해낸 것이지요. 할멈의 말이 끝나자 마당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님이 종이를 다시 들어 올렸지요. 이번에는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글씨체를 보고 눈에 익다 느낀 까닭이 있었소. 내의원에서 약재 목록을 적을 때 쓰는 서체가 있는데 이 글씨에 그 결이 남아있소. 보통 사람은 이런 글씨를 쓰지 않지요. 원님이 종이를 연희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 어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비방을 지켜낸 내가 대단하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종이를 받아 가슴에 안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7년 동안 품고 있던 종이가 어떤 무게를 지닌 것이었는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이제 다른 일을 묻겠다. 원님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이 아이의 아비가 세상을 뜬 뒤 재산이 어찌 되었느냐? 이 집의 논밭과 가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윤 씨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요. 원님이 아전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내가 이 마을의 토지 문서와 장부를 확인하라 하였는데 가져왔느냐? 아전이 문서 꾸러미를 원님 앞에 올렸습니다. 원님이 문서를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지요. 논밭 대장, 가산 목록, 명예 변경 기록. 원님의 눈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명의 변경 문서에 찍힌 서명이 이상하구나. 원님이 문서를 들어 올렸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볼 수 없었으나 원님의 눈은 그 문서의 허점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반듯한 서명을 남길 수 있었겠느냐? 게다가 이 문서를 작성한 날짜가 이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인이 이미 위독하던 때와 겹친다. 윤 씨의 무릎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채란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으나 윤 씨는 그 손을 뿌리칠 힘도 없는 듯 했지요. 원님이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느냐? 읍내에서 문서를 다루는 자를 데려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윤 씨가 읍내를 드나들며 낯선 사내를 만나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앞으로 나와 원님에게 아뢰었지요. 소인이 본 적이 있습니다. 윤 씨가 사랑채에서 붓을 든 사내와 함께 문서를 펼쳐놓고 있는 것을 마당 너머로 본 일이 있습니다. 원님이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읍내에서 문서를 대필하는 자들을 조사하라. 이 문서의 필적과 대조하라. 윤 씨의 입에서 마침내 소리가 터졌지요. 그러나 그 소리는 변명이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마당 위에 주저앉은 윤 씨의 입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채란이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어깨를 붙잡았으나 윤 씨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원님은 윤 씨의 울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지요. 첫째, 이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한다. 병석에 사람이 남긴 서명으로 보기 어렵고 문서 작성 정황에 의심이 있으므로 무효로 한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둘째, 이 집의 논밭과 가산은 본래 주인의 소생인 연희에게 돌려준다. 전처 소생이 있는데 재산을 빼돌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연희의 눈이 커졌지요. 귀를 의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의 집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말. 연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지요. 셋째, 윤 씨는 문서 위조와 재산 편취의 죄로 관해서 다스린다. 아울러 전처 소생을 학대하고 내쫓은 행실 또한 기록에 남긴다. 윤 씨가 마당 위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흙에 닿았지요. 채라는 어머니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관아 마당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채란이 연희를 종년이라 불렀던 입, 윤 씨가 연희의 뺨을 쳤던 손, 밤새 일한 소녀에게 밥 한 술 주지 않았던 그 부엌. 그 모든 것의 대가가 지금 이 마당 위에서 치러지고 있었지요. 원님이 마지막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넷째, 연희가 달인 약으로 이 고을의 열병을 다스린 공을 치하한다. 내의원 약제 계보의 비방을 이어받아 고을을 살린 것이니 관에서 이를 기억하겠다. 연희는 마당 위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을 때 연희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흙 위에 떨어졌지요.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 안도, 그리움, 그리고 7년 동안 삼켜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길, 복례 할멈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미가 보고 있을 게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으나 울음이 멈추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할멈은 연희가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뒤로 햇살이 길게 누웠지요. 며칠 뒤 연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을 때 연희의 발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마당은 달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돛돌이 그 자리에 있었고 우물이 그 자리에 있었으며 아궁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희가 새벽마다 불을 떼던 아궁이, 맨발로 서리를 밟으며 물을 길었던 우물, 한겨울밤 젖은 몸으로 서 있던 마당. 그 모든 곳이 그대로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연희의 것이었지요. 윤 씨와 채라는 이미 집을 비운 뒤였습니다. 관가의 처분에 따라 고을을 떠난 것이었지요. 안방에 들어가니 윤 씨가 두고 간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란이 쓰던 빗, 윤 씨가 걸어두던 치마, 장롱 위에 놓이는 비녀. 연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지요. 다만 이제야 끝났다는 것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손이었습니다. 연희가 마지막으로 간 곳은 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이불도 약탕기도 물사발도 치워진 빈 방이었습니다. 연희는 방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마지막으로 연희의 손을 잡았던 아버지의 손, 뼈와 가죽만 남은 그 손의 감촉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말, 연희야, 아비가 그 뒤에 이어졌을 말이 무엇이었을지 연희는 이제 알 것 같았지요. 미안하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연희는 빈 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죽이지 않았지요. 소리를 내어 울어도 꾸짖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으라고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삼키고 또 삼켜온 것들이 이제 비로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울음이 그친 뒤 연희는 품에서 삼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방 한가운데에 보자기를 펼쳐 놓았지요. 마른 풀잎 몇 줄기와 먹글씨가 적힌 종이, 연희의 전부였던 것, 어머니의 전부였던 것. 연희는 그것을 아버지의 빈 방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있는 것 같았지요. 그 뒤 연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산자락 밭의 약초를 집 앞 넓은 밭으로 옮겨 심었고 밭은 해가 갈수록 넓어졌지요. 연희가 달인 약은 마을뿐 아니라 이웃 고을에서까지 찾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원님은 약속대로 연희의 공을 기록에 남겼고 고을 사람들은 연희의 이름을 기억했지요. 복례 할멈은 연희의 집을 드나들며 어머니가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웃음을 지었는지, 어떤 손으로 약초를 만졌는지. 연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연희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와 마른 풀잎을 흩뜨렸지요. 풀잎이 마당 위를 굴러 우물가에 닿았습니다. 연희는 그 풀잎을 주우러 가다 멈추었습니다.
우물가 돛돌 위에 어린 시절의 자기가 보이는 듯 했지요. 맨발로 서리를 밟고 서 있던 아이, 빗자루를 쥐고 이를 악물던 아이,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밥 냄새를 맡으며 배를 움켜쥐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마당의 주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풀잎을 주워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풀 한 줄기가 결국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은 셈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 마른 풀잎 몇 줄기, 그리고 삼키고 또 삼켜도 끝내놓지 않은 마음 하나. 그것이 15해를 버텨온 소녀를 마침내 제자리에 세워놓았지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마른 풀잎 냄새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냄새였지요. 연희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